지난주에 이어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생, 제2종 근생,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이자 시설, 그 다음에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 위락,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 묘지 관련, 관광 휴게시설, 장례식장이 이렇게 분류된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단독주택인 경우 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 어린이집, 공동 생활가정,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들은 이제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한 단독주택을 말하고, 그래서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 있다. 그래서 보면 다중주택 같은 경우 학생 또는 직장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그래서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는 안 된다. 취사 설치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한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 33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이제 3개층 이하인 경우 여기에 이제 다중주택에 해당이 되고, 다가구 주택 있다.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지하층은 이제 제외하고 3개층 이하 있고, 다만 한 개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해당 층은 이제 주택의 층수에는 이제 포함이 안 된다. 제외한다. 그리고 한 개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이게 이제 다가구 주택이 해당이 되는 면적이 되었고, 그리고 19세대 단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하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이게 이제 다가구 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간이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으로는 아파트,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 어린이집,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주택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그래서 다만 가목, 나무구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가목 부분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카운팅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가 있는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이제 아파트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 있는데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면적, 그래서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따로따로 본다 이거죠.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4개층 이하가 되는 경우는 연립주택이 되고 5개층 이상이 되는 경우는 이제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이 있다.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이런 경우가 이제 다세대 주택이 되고, 그 다음에 기숙사가 있다.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공동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그리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이게 이제 기숙사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1종 근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난 시간에 제1종 근생과 제2종 근생을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화집회시설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아마 이건 지난 시간에 봤던 거죠. 그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인데, 그걸 참고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 운동 시설, 그리고 업무 시설, 마찬가지, 숙박 시설, 그 다음에 유락 시설, 그리고 공장, 창고 시설. 창고 시설 같은 경우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게 창고, 하역장, 그 다음에 집배송 시설, 그 다음에 물류센터, 물류터미널 이런 데 해당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시설에는 이것들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이런 게 있게 되어 있고, 교정 및 군사시설, 그 다음에 방송통신시설, 그 다음에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 시설, 그 다음에 장례식장, 그 다음에 야영장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9개죠. 그죠? 건축물의 분류를 29개가 되겠습니다. 29개. 여기 이제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29개. 그래서 야영장 시설까지, 야영장. 시설까지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용도 변경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용도 변경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허가나 이런 것들을 안 받고 했을 때에 이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건축법과 건축물 시행령, 여기 이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서울시 예를 들었어요. 서울시에 해당되는 경우고,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시마다, 도마다, 군마다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형편에 맞게끔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의 건축법을 보면 제79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서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의 이 법이라는 게 건축법을 말하는 거죠.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 시공자, 현장 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중축, 수선, 용도 변경, 사용 금지, 사용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또 건축법에는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서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예외도 있다. 그리고 3항에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4항에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고 국토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어야 된다. 그리고 5에 보면 누구든지 제4항 표지 설치를 거부하고 방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건축법의 제80조에 보면 이행 강제금이 있습니다. 강제로 이제 이행하라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1항에 보면 허가권자는 제79조 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중에 대해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따른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만 예외로 연면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반죠.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되는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의 위반면적을 곱해서 금액을 정한다. 그 이하. 그리고 건축물의 제1호의 외에 위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그 건축물에 적용하는 시가 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다. 그리고 2호에는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해야 한다. 그리고 3항에는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간, 수납기간,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기재해서 계고한다. 그리고 4항에는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의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징수 부과할 수 있다. 계속 부과하는 거죠. 다만 이제 예외 규정이 있고 5회까지를 이제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한다. 그 다음에 5항 허가권자는 제79조 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6항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 기간까지 내지 않았을 때는 지방세 체납 부분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 체납도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건축법에 해당되는 내용이 쭉 지금까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사항을 받고,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행령에는 제 115조의 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도 법 제 80조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래서 1. 제 22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위반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지의 제 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그 다음에 건축물의 61조,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그리고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그리고 제 80조 1항 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부 장관 국토부 명령에 따른다. 이게 이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그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이 법 제80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하고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80조 1항 단서에 따라서 80조 1항 1호 2호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2분의 1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0 대통령령에 따라서 위반하는 경우, 그 다음에 법 기재사항이 변경을 시체하지 않은 경우도 위반사항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례에 위반사항으로 되어져 있고, 우리가 아까 용도 변경에 있어서 뭐가 있었죠? 허가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 신고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 기재변경이 있죠. 그런데 제대로 그것들을 행하지 않았을 때 위반사항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착공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맞벽 건축 기준이 위반되는 경우, 그 다음에 옹벽 공작물 축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건 이제 서울시 조례에 해당되는 거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또 다르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살펴서 위반 사항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입니다. 위반 건축물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제 3조의 2, 8조 8호에 보면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때에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술한 건축물, 이때에 이제 해당되는 사항의 위반 건축물이 되는 경우, 그래서 1에 2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는 충분히 이제 위반 사항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유지 관리 상태가 법령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건축선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 그런 경우는 이제 잘라내야 되겠죠. 철거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구조 내력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 구조의 제한, 그다음에 방어구조, 계단, 그리고 거실의 반자 높이, 그다음에 거실의 채광, 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 위반 건축물이 되고, 그다음에 내화 구조 및 방화벽에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에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이 맞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내부 마감재도 이제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위반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높이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그다음에 건축 설비의 설치, 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 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이행하지 않은 경우죠. 그것도 전부 위반 건축물이 되고, 해당 법조는 여기 되어 있고, 그때 각각의 이행 강제금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그런 건축물, 사용 승인을 아직 허락을 안 했는데 입주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위반 사항인 경우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행 강제금으로 내야 된다, 부과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도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행 강제금으로 내야 되고, 구조 내력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야 된다. 그 밖에도 피난시설 위반하는 경우, 그 다음에 내화구조 관련된 방화벽 관련된 경우 100분의 10, 그 다음에 방화지구 안에서의 법 위반할 경우 100분의 10, 그 다음에 마감 100분의 5, 높이 위반 100분의 10, 1조 높이 위반 100분의 10, 그 다음에 설치 건축 설비의 설치 구조에 관한 기준 위반할 때, 또는 시공 설계 공사 감리에 관한 위반 100분의 10, 그 밖에는 이제 100분의 3. 이렇게 해서 이제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 개념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군, 그리고 시설군에 따른 각각의 건축물 종류 29개, 그리고 위반했을 때 위반사항, 그리고 이행 강제금에 대한 산정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용도 변경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꼭 그 시설군의 순서라든가 각 시설군에 따른 건물의 종류, 이런 것들을 잘 숙지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과제물인데, 과제물은 우리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그리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앞에서도 살펴봤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렇죠? 개념을 좀 이해하는 거죠. 조사 및 이해, 그리고 다가구 주택하고,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의 그 차이점도 비교 분석을 해서 카페에다가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각각의 이 단독주택이 어떤 개념이고, 그다음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각각의 개념을 좀 다시 한번 과제물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도 마찬가지로 개념을 암기를 할 부분은 암기를 해야 되겠죠. 개념을 정리를 해서 실수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우리가 같이 살펴본 그 차이도 있지만 다른 어떤 우리가 이제 경제적 차원에서의 차이라든가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를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서 과제물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해줘도 되고 여러 가지 과제물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 건축법 건축법 법령에 대해서 그 인터넷에 있는 건축법 이 법령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데, 이 부분은 건축법이 그렇게 이제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앞전에 우리가 그 스터디했던 내용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이 건축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물론 동영상을 들으면서 조금 더 2021년에 업데이트된 부분을 확인할 사람은 같이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해서 띄워놓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